안녕하세요, 청자님들.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따뜻했다 추웠다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이런 날이면 문득 한 번씩 떠오르곤 하네요. 그 일 덕분에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피하려고 하고 결혼을 무서워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 자식이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저 역시도 제 딸을 품에서 놓기 싫어지더라고요.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란 다 저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딸 자식 가진 분들은 웬 놈팡이 같은 놈한테 내 자식을 맡겨야 하니 불안하고, 아들 자식 가진 분들은 기껏 먹이고 키워놨더니 제 마누라한테 코가 꿰어서 부모도 몰라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조마조마 마음 졸이며 살죠. 이래서 자식 농사가 힘들다고 옛 조상님들이 그리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딸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정말 남편도 그렇고 이 딸을 어떻게 남에게 맡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딸아이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아직 갓난아이였던 제 딸을 본 간호사들도 다들 이런 말을 했었죠. 어머, 딸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을까?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미남이라 그런가 보네요. 얘는 커서 탤런트 해도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 역시도 저희 딸만 보면 다들 배우 시켜라, 탤런트 시켜라. 이 얼굴로 평범한 삶은 정말 글렀다면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딸은 예쁘게 생긴 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이런 말을 하니까 저 역시도 조금은 우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제 이런 딸에 대한 자신감이 절정에 이르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길거리를 걷다 만나게 된 한 모델 기획사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혹시 저희 기획사에 아이를 맡겨볼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정말 제대로 키워드릴게요. 솔직히 제 욕심으로 아이를 바로 그 기획사에 맡기고 싶었지만, 저는 부모로서 아이의 대답도 중요하다 생각했던 사람이기에 딸에게 물었죠. 딸은 제가 좋으면 저도 좋다며 기획사에서 일을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딸이었지만 영리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역 모델 활동은 지금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처럼 내놓으라 할 정도의 인지도를 쌓지는 않았지만, 아역 모델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탈 정도로 잘 나가는 편에 속했어요. 하지만 딸은 끝까지 모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TV에서나 보던 모델들의 대우 때문이었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다들 말하지만 그 당시 정말로 탑이라 불리는 급이안이면 아역 모델이건 성인 모델이건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 때문에 저 역시도 내가 이 업계를 만만히 봤구나 하고 뼈저린 교훈을 얻고 시무룩해진 아이를 달래야 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아이가 조금 내향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이요. 나름 모델 활동을 하면서도 공부는 손에서 놓지 않던 딸이었기에 알아준다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크게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않고 살았어요. 그런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딸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남자라며 자기보다 키가 엄청 작은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더군요. 솔직히 저와 남편은 딸이 데려온 사윗감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정말 작아도 너무 쥐콩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딸이 선택한 사위였으니 꾹 참고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래, 자네가 우리 미소랑 만나고 있다지? 이런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혹시 자네 우리 미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직업은 아무래도 딸 가진 부모라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조금 이해해줄게.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하지 않나. 안녕하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미소 씨가 저 같은 남자 좋아하고 결혼해주겠다 결심한 것 자체로도 저에겐 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미소 씨에 비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 실망시켜드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작게 사업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자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 어떤 사업인지 내가 한번 들어보지. 사위는 현재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려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죠. 뭐? 벤처기업 대표? 그런 사람이 왜 우리 미소를 만나나?
당신은 우리 미소가 뭐 어떻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미소랑은 어떻게 만났다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렇게 놀라시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요. 저도 미소 씨한테는 한눈에 반했거든요. 미소 씨가 일하는 은행이 제 주 거래처여서 말입니다. 창구에 단아한 미소를 짓는 여자가 있는데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자네가 사람은 볼 줄 아는구만. 그래, 우리 저기 가서 남자끼리 이야기나 한번 더 해봄세. 딸이 데려온 남자가 이렇게나 재능이 넘치는 사업가 집안의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사위를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인지 둘이서 남자들끼리 대화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전 놀란 마음에 딸을 쳐다봤죠. 그런 절 보면서 딸 역시 어깨를 으쓱하면서 사위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 키 작던 사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자님들이 저를 속물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 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내 자식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고 편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 거죠. 사위는 첫 대면에서 저희가 자기를 조금 좋지 않게 봤다는 사실 때문인지 매일같이 저희 집 문을 들락날락거렸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며 한사코 괜찮다 말렸지만 되려 자기를 말리는 저희를 보고 부담 가지지 말라면서 매번 선물을 가지고 방문을 했죠. 사위가 가져다 준 선물들은 지금껏 생전 만져본 적도 없는 값비싼 것들이었어요. 여기 장인어른 요번에 감기 앓으시면서 몸이 허해지셨다 들어서 10년근 산삼 좀 구해다 왔습니다. 아니, 감기 하나에 뭘 이런 걸 다... 이거 비싸지 않았나? 내가 듣기에는 이런 건 몇십만 원 정도는 줘야고 한다 들었는데. 에휴, 장인어른이 아프다는데 그깟 돈이 문제겠습니까? 100만 원이 든다 하더라도 얼른 구해다 와야죠. 아이고, 매번 고마워서 그렇지. 우리가 자네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자네가 항상 이런 걸 챙겨서 들고 오니. 미소 씨처럼 좋은 아내 저한테 주신다는데 이 정도는 마땅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게는 이런 보양식품부터 크게는 명품 가방까지 통 크게 선물이라며 사위가 들고 오는 것들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반대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럴 생각도 들지 않았죠. 워낙 저희에게 잘해주는 사위였으니 이런 사위라면 제 딸을 맡겨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딸에게 서로를 잘 보듬고 살아야 한다는 조언뿐이었죠. 그렇게 저희 예쁜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주변 친인척들이 너도 나도 사위 한번 보고 싶다며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들 많이들 궁금했겠죠. 금지옥엽처럼 키우던 딸에다 옛날에 잠깐이지만 모델까지 했던 얼굴을 지닌 딸이었으니 그 사위 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혹시나 사위가 부담스러울까 싶은 마음에 저흰 그때마다 저희 집에 오겠다는 친척들을 말리기 바빴어요. 사위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괜찮다 말해줬지만요. 그러다 하루는 큰이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큰이모님은 사실 무당을 하시다가 흔히 말하는 신발이 다 돼서 요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희 딸아이의 기운이 맑고 좋다면서 종종 들러서 딸아이의 얼굴만 보고 가곤 했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딸아이 얼굴을 보겠다 저녁까지 집에서 같이 있던 날이었죠. 딸이 퇴근할 시간이 다 되어가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엄마, 오늘 민호 씨랑 같이 집에 가서 저녁 먹을 거야. 맛있는 걸로 준비 좀 해줘. 사위와 오늘 함께 들어온다는 딸. 늘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반갑지 않았죠. 어찌됐든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큰이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한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큰이모님께는 오늘 딸아이가 늦게 온다 전했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시라고 쫓아내듯 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큰이모님은 무슨 촉이라도 오셨는지 자꾸만 저희 딸아이 얼굴을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곧 있으면 사위랑 딸이 올 텐데 급한 마음에 남편을 시켜 큰이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죠. 조금은 정신이 없던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큰이모님을 저희도 막을 수 없는 날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딸아이의 결혼식 전 가족들끼리 모임을 갖는 자리였습니다. 역시나 그날에 제가 했던 행동은 정말 잘한 일이었죠. 안 그랬으면 딸의 혼사를 다 망칠 뻔했으니까요. 저희 딸은 심성이 착한 애라 그런지 자기 남편이 궁금하다는 친척들을 전부 모아 가족 모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시 사위가 돈을 대겠다 했다 하더라고요. 고맙지만 저희 식구들이 워낙 별난 구석들이 있어 제 불안함은 극에 달했죠. 그러다 큰이모님이 자리에 오시면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큰이모님은 모임 자리에 오자마자 곧장 사위를 향해 걸어오더니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곤 대뜸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이놈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있어? 자네가 지금 누구 옆에 있냔 말이야.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자기야, 이 사람 당신 가족이야? 이 사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머머, 이모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 사람 저랑 결혼할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이 못돼 처먹은 놈이니 사위감이라고? 너희들은 저런 놈이 붙을 때까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게야? 후무라는 놈들이 저런 놈 하나 막질 못하고. 키는 작지만 그래도 제법 덩치는 있던 사위였는데 그런 사위조차 감당하지 못할 힘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딸과 저희 부부는 서둘러 큰이모님과 사위 사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큰이모님께 진정하라고 말을 했죠. 내가 지금 이 마당에 친정하게 생겼어? 저놈 저거 나라에서 주는 밥 얻어먹을 놈이라고. 어디 붙일 놈이 없어서 저딴 개 같은 놈을 미소 옆에 붙여. 큰이모님의 말에 사위도 잔뜩 흥분을 하더라고요. 아무렴요. 누군들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듣는데 화가 안 나고 백일까요? 그런 사위에게 이런 상황이 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자기야, 조금만 참어. 우리 이모 할머니 무당하셨어서 그래. 가끔 저런 말씀하시는 분이야. 저분이 무당이었다고? 자기야, 자기 집에 무당하던 사람도 있었어?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큰이모님의 난동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집중이 되었고 소란에 잔뜩 성이 난 사위는 무당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딸에게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저는 이전에 이런 상황이 올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 큰이모님을 이 자리에도 못 오게 하고 싶었던 건데 한숨이 나왔지만 일단 이 부끄러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에 큰이모님을 뒤에서 끌어안아 일단 사위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유, 이모님, 저희 사위 될 사람 사업하는 사업가예요. 이모님이 말하는 그런 나라에서 주는 밥 먹는 사람 아니라고요. 저놈 저게 사업가라고? 자세히 뜯어보니 사업할 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젊은 사람 내가 미안해. 요즘 신님들이 오락가락하셔서 말일세. 가끔 잘못 알려주실 때도 있으니 젊은 사람이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순식간에 얌전해진 큰이모님. 저는 진정됐다는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조마조마했던 심장은 계속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당이라는 직업이 무섭다 가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큰이모님은 뭔가 한번 신내림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사람들 시선 신경도 안 쓰고 난동을 부리다가 금세 진정하곤 사람이 180도 변해 얌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누군들 이런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겠나요? 저는 덕분에 이날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유, 저 미안하네. 자네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고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네. 아닙니다, 장모님.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미소 씨 이모 할머님이 무당이라니 조금 놀라긴 했지만요. 안 그래도 자네에게는 따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유, 정말 미안해.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우리 미소한테 안 좋은 마음이나 불만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 에휴, 제가 이렇게 사소한 일로 미수 씨한테 안 좋은 마음을 품습니까? 그저 이모 할머님이라는 분이 절 싫어하셔서 걱정일 뿐이죠. 아이고, 그건 걱정 말게. 큰이모님이 가끔 저런 행동을 하시지만 평소에는 우리 미소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분이라서 괜찮을 거야.
다행이라면 사위가 그나마도 큰이모님의 무당이라는 직업 덕분에 자신이 당한 일을 작은 해프닝으로 넘겨줬다는 것이겠네요. 마음 넓은 사위에 또 한시름 났습니다. 무당이 있는 집안 받아들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드디어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결혼을 한다던 애들 치고는 상견례가 굉장히 늦은 편이었죠.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위였기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나 보다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아무튼 제 마음은 불편했죠. 이전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를 잡은 날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상견례는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민우 씨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대. 뭐? 얘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어른 되실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늘도 얄궂지 않나요? 드디어 딸이 결혼해서 살게 될 가족을 만나게 되겠구나 싶던 날에 그 가족이 죽었다니 말이에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 정신을 차리곤 딸에게 장례식장 위치를 물어 얼른 남편과 달려갔죠. 거기서 전 슬픔에 빠진 사위와 그 옆에서 그런 사위를 위로하며 덩달아 슬픔에 빠진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이 돌아가셨다지. 하나 있는 아들인데 결혼식도 못 보고 가시다니 얼마나 급한 길을 가려고 그러셨을까.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서럽지 않게 잘 보내드리게. 여기 바깥 일은 걱정도 하지 말고. 알겠지?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 장인어른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얘기 사람아, 그런 말은 하지도 말어. 이제 우리 식구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뭔데 못 도와주겠나. 얼른 마음 추스르고 옆에 있는 내 딸하고 예쁜 결혼 생활 해야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위도 많이 힘들었는지 눈물 자욱이 그득했죠. 찾아오는 조문객이 많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 문자나 연락도 못 돌렸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흰 그렇게 생전 겪을 수 있으려나 싶은 상견례 날을 보냈네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사위와 딸은 결혼을 하게 됐고 행복한 삶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며 제게 전화를 했고 그런 딸에게 저는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두라는 말을 했죠. 그렇잖아요? 행복한 신혼이 끝나고 아이가 생기면 즐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 말을 이해한 딸 역시도 웃으면서 알겠다 하더군요. 보통은 결혼 직후에 가는 신혼여행이지만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급히 식을 연기하고 올렸던 터라 딸은 결혼하고 2달 뒤에 신혼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딸은 사위와 함께 인사를 왔는데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죠. 신혼여행지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유, 새 신부가 왜 이리 표정이 안 좋아? 하지만 딸은 그런 제 물음에도 괜찮다면서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사위는 그런 제 말을 듣더니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웃는데 저는 순간 그런 사위의 농담에 같이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딸의 표정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 걱정스러웠지만요. 그러다 하루는 문득 제 딸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신혼여행 후에 절 걱정시키던 것도 잠시 매일같이 전화 오던 딸이 벌써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못 참겠다 싶어서 딸에겐 연락하지 않고 서프라이즈로 딸의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딸이 좋아하는 반찬에 사위가 집에 오면 자주 찾곤 했던 반찬들을 잔뜩 해서 방문했죠. 가는 길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서울처럼 사람 북적북적한 곳보다는 한적하고 조용하게 살기 좋은 곳에서 살다 보니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의 신혼집을 찾아가는 건 꽤나 어려운 여정이었죠. 예전에 저 역시도 서울에서 살며 직장 생활은 했지만 이게 서울이라는 곳이 하루만 자리를 비워도 구조가 뚝딱 바뀌는 곳이다 보니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도 이 길이 맞나 싶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딸의 신혼집 외관부터 아주 삐까번쩍하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지내고 있기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보는 딸네 집이었기에 긴장감에 침을 꿀떡 삼키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도 그럴 게 너무나 크고 으리으리한 집이어서 이 집에 정말 내 딸이 살고 있나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딸이 준 주소는 분명 여기가 맞으니 용기를 내 누른 초인종이었죠. 이날은 분명히 딸이 집에 있는 날이었으니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얼마 전부터 오늘은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쉰다 했으니 집에 없을 리 없다 생각했거든요. 누구세요? 딸, 엄마 왔어. 문 좀 열어줄래? 들고 온 게 많아서 엄마 팔 빠지겠다. 너 좋아하는 잡채도 엄마가 만들어 왔는데. 뭐?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엄마, 밖에 다른 사람은 없어? 딸, 왜 그래? 엄마가 온 게 반갑지도 않아? 일단은 여기 문 좀 열어봐. 엄마 정말 짐 무거워서 팔 빠진다니까. 딸은 갑작스러운 제 방문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나온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곧 기절할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의아했어요. 집에서 쉰다는 애 표정이 왜 이렇게 질려 있나 하고 말이죠.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여길 온 거야? 하필이면 이때. 아무튼 민호 씨 집에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거 정말 싫어한단 말이야. 그냥 엄마 집만 주고 집에 다시 가세요. 네? 아이고, 사위가 왜 날 싫어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엄마 그냥 이렇게 문전박대 하려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야지. 아무튼 여기 짐 좀 같이 들고 들어가자. 김치랑 너 좋아하는 잡채랑 사위가 잘 먹는 불고기랑 해서 엄마가 솜씨 좀 발휘했다. 어떡하지? 정말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엄마 일단 들어와요. 왜 오늘이야?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딸, 뭐가 그렇게 초조해? 엄마가 못 올 곳을 왔어? 왜 엄마 그냥 가? 이것만 놓고 그냥 집에 갈까? 아니에요. 엄마 일단 빨리 들어오세요. 얼른 누가 보기 전에 얼른요. 딸은 저를 집에 들이고도 뭐가 그리 걱정인지 손톱까지 깨물고 초조해했어요. 그런 딸을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죠. 저는 그런 딸을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다 생각을 했죠. 내가 냉장고 문을 너무 오래 열어뒀나? 생각하던 그때 딸이 옆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딸의 모습에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딸에게 물었지만 딸의 안색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 이제는 핏기가 아예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호 씨가 왔어. 어떡하지? 엄마 일단 그거 다 냉장고에 그냥 넣고 여기 옷장에 좀 심어. 얼른 민호 씨 들어오기 전에 빨리요. 아니 딸, 왜 그러는데? 사위가 왔다면서 그럼 얼굴 보고 인사라도 해야지. 오랜만에 사위 얼굴도 보겠네. 제발 좀.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달라고요. 민호 씨 난리 나기 전에 일단 여기 옷장에 잠깐만 숨어 있어. 응? 엄마 제발 부탁이니까. 딸의 급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곤 딸이 가리키는 옷장에 숨었습니다. 밖에서는 딸이 제가 온 흔적을 치우기라도 하는지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한동안 들렸는데 그러다 현관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순간 집에는 긴장감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당탕거리던 딸이 뭔가에 질리기라도 했는지 아무 기척도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사방이 조용해졌거든요. 그때 어떤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건 지금껏 처음으로 듣는 사위의 고함 소리였어요. 야, 백미소, 너 어딨어? 남편이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하냐? 하늘 같은 남편 이제 떠받들기도 싫다는 거야? 뭐야? 나 여기 있어. 자기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요리하고 있었지. 아, 그랬어?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저러? 나 몰래 뭐 도망갈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냐? 야, 너 수상하다.
도망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년이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 저기 알림으로 뻔히 알면서 이따위 대접을 해? 야, 너 같은 년이 얼마나 번다고 이런 집에서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 언제 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 뭐 하고 있었는지 똑바로 말 안 해? 사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딸의 비명 소리가 들렸죠. 순간 저도 모르게 옷장 문을 열고 소리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여기에 넣던 마지막 딸의 표정이 떠올라서 멈출 수 있었죠. 딸은 혹시라도 사위가 저한테도 이런 짓을 할까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옷장에 넣으면서 그렇게 단단히 나오지 말라 당부를 했던 거겠죠. 딸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니 이가 떨려왔습니다. 이어진 사위의 행동은 원래 제가 알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항상 젠틀한 모습으로 저와 남편을 대하던 사위는 마치 다른 사람인 듯이 지금은 제 딸을 온갖 위협으로 겁박하고 있는 불량배에 불과했죠. 그에 반응하는 딸의 모습도 난생 처음 들어본 것들이었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응?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빈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백미소, 너는 지금 네가 입고 먹는 그 돈들이 그냥 벌리는 건 줄 알았나 봐. 너도 이제부터 제대로 일을 해야지. 여보, 난 그런 일 하고 싶지 않다니까. 제발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하기 싫다고 하면 모든 일을 안 해도 되나? 좋은 말로 할 때 여기 이 지갑들 안에 있는 신분증들 다 스캔하고 검색해. 은행원이니까 뭔 느낌인지 알지? 지금 당장 실시. 한참 사위가 물건들을 던지고 할 때 장롱 문을 빼꼼 열어두었는데 저는 그 사이로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은 문틈으로 보이는 일이라 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위 손에는 무슨 상자 같은 것이 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엔 어려울 만큼 많은 지갑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으니까요. 여보, 나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이거 다 남의 물건들이잖아. 그냥 우리 정당하게 일하고 돈 벌자. 응? 이렇게 버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하라는 거 안 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훔쳐오는지 당신도 다 알면서 뭘 깨끗한 척하고 난리야.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입바람으로 이 집에서 내쫓기고 싶어? 알았어. 알았다고. 지금 할게. 할 테니까 손에 그거 좀 치워. 무서우니까. 네가 내 말을 알아듣고 얌전히 했으면 이런 것도 안 들었지. 아무튼 잘 해놔라. 또 한탕 하러 가야 하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대충대충 하다 걸리면 너 진짜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말을 끝으로 사위는 곧 다시 나갔는지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저 딸이 훌쩍거리며 우는 소리만 가득했죠. 저는 그제야 딸에게 달려가서 겁에 잔뜩 질려있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어떡해? 나도 범죄자랑 공범이 됐어. 나도 깜빵에 가야 하는 거야? 범죄자가 되면 일도 못하고 남들 눈총이나 받고 그런 신세 된다던데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엄마가 있잖아. 일단 진정하고 엄마한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 좀 해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사위 저놈 대체 뭐 하는 놈이고. 제 말에 딸은 도저히 진정하기 힘든지 한동안 계속 훌쩍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당장 사위가 뭐 하는 놈인지 말하라고 재촉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며 주변에 어질러진 방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이나 울던 딸은 제가 방을 다 치울 무렵이 돼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왜 신혼여행 갔었잖아. 그때 이사가게 캐리어를 자꾸만 꽁꽁 싸매놓더라고.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내 선물이라도 샀는데 서프라이즈 해주려 하나 싶어서 관심을 껐지.
그러다가 집에 도착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내 앞에서 그 캐리어에 담긴 것들을 하나씩 내려놨거든. 설마 그래서 그게 다 지갑이었니? 엄마 다 보고 있었어? 엄마가 생각한 것들 그거 맞아. 그 캐리어 안에서 지갑이 10개나 넘게 나오더라고. 처음에 그걸 보고 어안이 벙벙했어. 그런데 어디도 신고를 못했어. 그 사람이 그랬거든. 이제 나도 공범이라고. 딸이 알게 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벤처기업의 대표라던 사위는 알고 봤더니 소매치기들 사이에서도 제법 유명하다는 놈이었고 심지어 돌아가셨다는 그 사돈어른 때부터 소매치기를 업으로 삼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공범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어떻게든 가담은 안 하려고 지금껏 버텼는데 이 사람들 정말 치밀한 사람들이야 엄마. 오늘 엄마가 여기에 있었던 사실 알아서는 안 된다고. 너 그러면 아까 나보고 옷장에 숨으라 했던 것도 사위놈이 나까지 공범으로 만들까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아무튼 그럼 걘 도대체 너한테 왜 접근을 했는데? 아이 뭐 때문에? 그게 내가 은행원의 얼굴도 반반하니까 이거다 싶었대. 나만 있으면 일 처리가 더 쉬워지겠다 싶었다고. 엄마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항상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던 딸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손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 앞에서 입에 담으면 안 될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딸을 진정시키고 말을 했죠. 딸, 지금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알겠지? 이제부터 엄마 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일단은 어떻게든 사위, 아니 민호 그것이 어떤 짓 하는지 증거부터 잡아야 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가담하면 안 된다. 알겠지?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까처럼 또 협박하면 어떡해. 나 진짜 무서워 엄마.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 딸, 엄마 봐. 딸한테는 엄마랑 아빠가 있잖아. 응? 엄마도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다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증거를 하나씩 모으는 거야. 알겠지? 엄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게. 엄마, 고마워. 이 뒤로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날 있었던 일은 남편과도 상의를 했죠. 남편 역시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고이 키운 딸이 심지어 범죄자 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단 말을 들었으니까요. 남편도 백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고 다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인 우리도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딸을 위해 온갖 정보들을 알아보고 다녔죠. 딸은 그래도 제 말에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렸는지 드문드문 사위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 보고하듯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왜 사람들 속여서 돈 뺏는 피싱범이라고. 거기다 사용한 신분증들은 이상한 사람들한테 파는 것 같아. 신분증 모아두는 곳이 있는데 매번 주기적으로 그 통에서 신분증들이 사라져. 딸이 전해준 사위의 수법은 다음과 같았어요. 일단 소매치기로 사람들의 지갑을 훔친 다음 안에 있는 돈은 전부 다 본인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게 휴대폰을 하나씩 만들어 온다 하더군요. 그리고는 TV에서나 보던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출을 밟는 절차를 저희 딸에게 지켜보라 시킨다는 거예요. 은행원인이 최대 한도를 받는 법을 알지 않냐면서 말이죠. 딸은 본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손을 빼고는 있는데 이마저도 언제까지 통할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러다가 진짜 나까지 범죄자 되면 어떡해요. 엄마, 나 불안해.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딸의 목소리의 절박함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당당하게 딸을 만나러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집에는 딸과 사위가 같이 있더군요. 사위는 뻔뻔하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절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가 악물렸지만 참아야 했죠. 딸을 위해서요.
그래, 김서방. 요즘 우리 딸이랑 깨가 쏟아진다지.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딸이 연락이 뜨문뜨문해서 말이야. 저 혹시 모녀끼리 여행 좀 가려 하는데 허락 좀 해줄 수 있겠나? 예? 갑자기 이렇게요? 이 사람 직장도 있는데 어떻게 가시려고? 연차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어차피 제 올해 연차 남아도니까 걱정 말게. 어차피 자네가 나보다 더 잘 알지. 그러면 일단 자네가 허락했다고 알고 있겠네. 사위를 속이는 일에 등에선 식은땀이 주룩 흘렀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연기를 했고 이튿날 정말 딸과 여행을 가는 것처럼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사위놈이 딸을 못 믿고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꾸민 가짜 여행 날 딸은 잔뜩 긴장한 채로 제가 몰고 간 자동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저희 친척 중 한 사람이 운영하는 펜션이었어요. 애견 동반 펜션이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선 제법 알려진 곳이었죠. 그래서 보는 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딸과 함께할 곳을 이곳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쫓아와서 저와 딸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친척의 도움으로 숙박을 해결하고 저녁이 되어 도착한 남편과 함께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한테는 시간이 부족했죠. 사위에게 말한 여행 시간은 고작 3일. 그 사이에 경찰을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간 딸이 모아둔 증거들과 제가 준비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죠. 그리고 딸에겐 미리 당부했던 행동을 하라 일렀습니다. 그건 바로 자수였어요. 경찰은 저희가 하는 말을 도저히 믿을 생각을 안 터군요. 아마도 그렇겠죠. 증거를 내밀기 전이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이 증거를 보고도 저희 말을 안 믿을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당당하게 우선 옷장에 숨어 있을 때 찍었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꿋꿋하게 경찰들과 함께 그 영상을 지켜봤죠. 영상을 본 경찰들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랑 같이 왔다고요? 그 따님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지금 잔뜩 겁에 질려서요. 일단 밖에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불러와서 설명하라 할까요? 제가 딸에게 이토록 자수를 권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딸은 아직 범행을 저지르기 전이었기에 자수를 한다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었거든요. 가끔씩 겁에 질려서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앞서 딸에게 증거라도 확보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증거들을 내밀면서도 일단은 어떻게든 정상 참작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막지 못해서 이렇게 제가 막았으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딸은 경찰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마 마음이 여린 아이라 사위놈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고통받을 피해자를 줄이지 못했단 죄책감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착한 아이에게 그 악마 같은 사위놈을 가만둘 수 없었죠. 경찰은 딸의 말을 듣고 딸을 달래주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사가 시작되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상 참작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들은 뒤이어 제 딸의 신변을 보호해주겠다고 한동안 경찰들이 집 근처를 순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끝으로 저와 딸, 남편을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신변이 확실했으니 그냥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더군요. 이때 돼서 저는 소름 돋는 기억을 하나 떠올렸는데요. 예전에 무당이었던 큰이모님이 사위놈을 보더니 대뜸 소리쳤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왜 큰이모님이 사위놈을 나라에서 주는 밥 먹을 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생각해보니 이놈이 이제 곧 감방 들어가게 될 테니 그 말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신발이 떨어졌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와 남편은 그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튼 경찰은 그렇게 사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요. 사위놈의 죄는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죠.
이 사위라는 놈 정말 대단한 놈이었습니다. 그간 소매치기 한 것들이 어떻게 안 들켰을까 싶을 정도로 증거가 어마무시했다는군요. 딸이 알아본 사위의 수법은 그저 새발에 피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게 더 악랄했습니다. 이놈은 말이죠. 이미 이 사위를 쫓던 관할 경찰은 따로 있었다 하더군요. 사위는 매번 장소를 옮겨가면서 소매치기를 저질렀는데 그 범위가 아주 전국적이었다 합니다. 딸이 가끔 사위가 출장을 간다 하더라 해서 한 3일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이 사위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왜 인터넷 보면 외국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소매치기 하는 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놈들처럼 이 사위 놈도 조직적으로 소매치기를 하는 놈들이었던 거예요. 일단 실행범이 사위였을 뿐이고 바람잡이로 시선을 돌리는 놈들이 2명 있었다 하는군요. 물론 이번 사위의 범죄 행각을 밝히면서 이 바람잡이들도 잡았다 합니다. 그리고 훔친 지갑에서 돈은 서로 나누어 가졌고 심지어 대상을 물색할 때는 지갑이 좋은지 아닌지에 따른 여부로 정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왜 저희한테 선물이라면서 가져왔던 값비싼 물건들 있죠. 그것들도 모두 훔친 것들이었습니다. 이 간 큰 놈이 작물을 저희한테 선물이랍시고 줬던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게다가 사위와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사람 중 하나가 죽었다는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죠. 사람의 장례식인데도 손님이 거의 손가락, 발가락 숫자만큼 정도밖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이상하잖아요? 벤처기업의 대표라는 사람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만한 조문객 수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거 투성이었던 거예요. 제가 미리 이런 것들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딸에게 못난 부모라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돈 어른은 사망한 게 아니라 징역을 살러 들어가서 그날 상견례장엔 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무마하려고 사위란 놈이 가짜 장례식을 열었던 거고요. 얼마나 범죄 이력이 많으면 소매치기로 걸린 사람이 징역으로 무려 15년을 받았다 하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란 인간이 그런 주목을 받을 동안 사위란 놈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대단한 도둑이라는 사람들이 훔친 재산을 어떻게 지켰는지 말이에요. 경찰들은 이 부분들도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단 정말 용의주도하게도 이 사돈 어른이란 사람과 사위놈은 서로 가족관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서로 걸리면 감시를 받으니까 일을 시작했을 무렵부터 연을 끊어놨다 하더라고요. 뭘 대단한 걸 한다고 하늘이 준 천륜까지 끊고 사는지. 아무튼 소매치기 하다 서로 덜미가 붙잡히면 곤란하니까 손을 끄는 거죠. 경찰에서 알려준 바로는 사위가 그랬다 합니다. 아이씨, 연은 제가 끊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끊었다고요. 저는 아버지랑 전혀 관련도 없고요. 이미 빵에 있는 사람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모른 척하면서 딱 잡아뗐다는군요. 그래서 사돈 어른이 잡혀 들어간 건에 대해서는 사위 녀석의 범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저희에게 증거가 있었습니다. 왜 다들 기억하시죠? 저희한테 줬다던 비싼 작물들요. 웃기지 않나요? 제 딸 꼬셔보겠다 저희에게 줬던 선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범죄 이력 한 건을 더 추가했다니 말입니다. 아무튼 저희에게 준 재산 말고 다른 재산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바꿔서 저 시골 땅에 묻어뒀다고 하더군요. 끝까지 장소를 불지 않으려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딸의 증언 덕분에 찾을 수 있었죠. 경찰은 사위놈의 아내였던 딸에게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그중 하나가 딸이 결혼하기 전에 사위가 데려가 줬다던 별장이 있는 곳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딸이 이상하다 생각했대요. 이렇게 시골에 왜 이런 별장을 짓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사위놈에게 물었다는군요. 자기는 어떻게 이런 곳에 별장을 지을 생각을 했어? 하하, 이런 곳에 집을 지어두면 쉽게 찾기 어렵잖아. 그리고 일단 주인 있는 건물이라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모든 일석이조인 거지. 그때는 딸에게 사위가 수수께끼를 내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맞게 된 겁니다.
하늘이 딸을 위해 선물이라도 내려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것 덕분에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딸은 무죄의 길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딸이 준비한 자료들도 경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보통 이런 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언젠간 건너 듣기를 분명 자기가 받은 대출이 아닌데도 결국 갚아나가는 건 피해자 당사자의 몫이기에 다들 힘들어 한다고요. 거기다 범인을 잡은들 사위놈처럼 이미 어디 꽁꽁 숨겨둔 뒤라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복구해주기도 어렵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사위의 자금줄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위에게 당한 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더군요. 물론 이 일로 딸은 아무것도 몰랐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걸 입증받게 되어 엄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수한 사람이기에 참고인 조사를 받느라 힘들어하긴 했지만요.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넌 무사할 것 같아? 어차피 넌 내 아내야. 어디 도망도 못 간다고. 딸은 사위의 말에 잔뜩 겁을 먹었죠. 하지만 이 사위는 역시나 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딸의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죠. 이건 명백하게 제 딸을 속이고 결혼한 거였으니까요. 당연하게도 제 딸은 혼인 취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사위놈은 이번 일로 징역을 살게 됐거든요. 제가 사위놈이 어떤 벌을 받게 됐는지는 자세히 말을 안 해드렸는데 사위놈은 징역을 7년이나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는 피싱범의 중책에 있는 사람들에겐 엄벌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의 여부, 피해 보상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잡히면 바로 징역을 살게 된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돈어른이란 놈이 이 피싱범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도 이 사위 일당을 계속 쫓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제 딸이 위험하지 않고 어떻게든 범죄자를 제 딸 옆에서 쫓아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네요. 딸은 이 일로 멘탈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짧았던 신혼생활이었지만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을 제 아이. 그리고 지금은 잔뜩 겁에 질린 상태라 옆에서 저희가 잘 보듬어주고 있죠. 아무래도 많이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7년 뒤면 그놈이 나온다면서 자기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말이죠. 아직 피해자 보호가 허술한 점이 있어서 아마 저희는 이민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중이고요. 나이 먹은 저희가 안 된다면 어떻게든 딸이라도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아이, 이대로 놔둘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정말 TV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을 실제로 저희 가족이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이번 일로 저는 느낀 게 많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서 허락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제가 인생을 헛살았단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만큼은 정말 많은 것을 후회하게 만드네요. 청자님들도 아마 저처럼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 후회가 또 다른 일의 발판이 되는 일도 있으니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힘찬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